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오늘은 지난 월요일 뉴욕타임즈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텍스 스캔들에 대한 기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년의 기간 중 11년 동안 개인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특히 2016년, 2017년에는 각각 750불, 75만 불이 아니고요. 750불만을 소득세로 냈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달린 내용이었었죠.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상황이고, 어제 나온 뉴욕타임스의 기사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 뉴욕타임스 기사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저는 변호사이고요. 그 중에서도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따라서 텍스 플래닝을 통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은 바로 제가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고, 또한 그 자체로 비난받아서는 안 되는 훌륭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여러 유명한 세법 판례에는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려고 하는 노력은 지극히 당연하며, 또한 세금을 많이 내라고 강제하는 것은 애국심이 결코 아니다라고 언급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은 당연한 노력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안이 사안이고 시기적으로 매우 민감하다 보니 조심스러운데요. 가능한 한 정치적인 평가는 최대한 배제하고 기사의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 전체 기사는 거의 일반 레터지로 100장이 넘는 긴 특집 기사였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제 오늘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마침 또 이 긴 내용을 4장 정도로 요약한 기사가 같이 실려 있다 보니 이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요약된 글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 추가로 소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뉴욕타임즈의 전체 기사를 요약한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텍스 레코드로부터 나오는 18가지의 파인딩 이런 내용일 텐데요. 살펴보죠. 그래서 밑에 나오는데,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그 세금을 안 냈다, 전혀 내지 않았다, 페더럴 인컴 텍스를 거의 20년에 걸쳐서 내지 않았다는 거고, 구체적으로는 직전 18년을 놓고 봤을 때 11년 동안은 아예 내지 않았고, 그리고 16년, 17년도에는 750불씩을 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자체로도 놀랍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플래닝을 쓴 것으로 보인다. 이제 뒤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요지는 억만장자로서 결국 이런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대신에 이제 그때 일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게 하고, 그 회사의 부담 비용은 비즈니스 비용으로 처리해서 세금을 안 내는데 썼다. 이 얘기겠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얘기는 이 텍스 어보이던스가 다른 어떤 부유한 부유층들과 비교해봐도 말하자면 해도 너무하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대략 0.001%의 부유층을 놓고 봤을 때 그들의 유효세율이 24% 정도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지를 않았으니까 그 말은 결국 대략 한 4억 불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을 내지 않은 것으로 단순 비교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평가겠죠.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당연히 다른 어떤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그렇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은 절세 내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상황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이 큰 금액의 리펀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배경 설명을 드리면요.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1970년, 80년도 때부터 굉장히 큰 부동산 개발업자로 이제 비즈니스를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90년대 초였나요? 거의 파산 직전에 몰릴 만큼 비즈니스가 안 됐었고, 개인적으로도 그때 굉장히 큰 레슨을 얻어서 앞으로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는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때 당시에 발생했던 큰 손실들이 있었던 거고, 그걸 가지고 이후에 발생한 이익들을 차감하는 데 썼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금년에 100만 불을
잃었어요. 비즈니스로부터 100만 불의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20만 불을 벌었다라고 하면 금년에 잃은 그 순손실 100만 불을 내년도에 내가 120만 불을 벌었을 때 그 120만 불의 소득을 줄이는 데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년에 내가 세금을 내는 과세 대상 소득은 120만 불이 아니라 20만 불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금년에 100만 불을 손실을 냈는데 작년에 똑같이 뭐 120만 불을 벌었다라고 하면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컨셉을 얘기를 하는 거죠. 1990년대 초에 굉장히 큰 이걸 이제 NOL, Net Operating Loss라고 부르는데요. 순손실이 있었고 그거를 미래에 발생하는 그 소득과 offset하는데 차감하는데 썼고 그게 대략 그 2004년도까지 소득을 줄이는데 썼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뉴욕타임즈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내용에는 요 요약된 기사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그 전체 기사 100페이지짜리 그 기사를 보면 그와 같은 설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2004년도부터였나요? 그 어프렌티스라고 하는 그 NBC의 굉장히 유명한 리얼리티 TV 쇼가 있었고요. 그게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거의 10년에 걸쳐서 4억 불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로부터 2005년, 6년, 7년도 때는 세금을 많이 냈는데 그걸 나중에 2010년도, 11년도 때였나요? 손실을 발생을 시켜서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큰 금액의 이익을 낸 것에 대해서 2011년도에 손실 처리, 이게 지금 7,300만 불 정도의 손실을 그 해에 일으키고 2010년이네요. 2010년에 일으키고 그 금액을 과거로 돌려서 미리 냈던 세금 돌려받는 데 썼다라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7,290만 불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밑에서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내용은 아틀란틱 시티에서 카지노를 운영을 했고요. 카지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파트너로 참여를 했는데 이게 비즈니스가 잘 안 됐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진 지분을 다 포기하는 그런 조건으로 엑시트를 했는데 이로부터 나온 손실이 7,300만 불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걸 다 비즈니스 로스로 처리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냈던 세금을 다 돌려받는 데 썼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좀 세법상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손실 처리가 적절했는지 말하자면 이게 좀 테크니컬한 얘기이긴 한데 내가 투자금에 대해 손실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로부터 내가 돌려받는 그 금액이 없어야 되는데 실제 발생한 그 팩트는 5% 정도의 지분을 별도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도 IRS와의 분쟁의 대상이라는 거죠. 지금도 이 어딧 피리어드가 이 IRS 감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게 어떤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역설적으로 재미있었던 것이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얘기하는 게 원래는 이 손실을 과거로 돌려서 과거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그 기한에 있어서 제약이 있었는데 근데 오바마 행정부 때 2009년이었죠. 굉장히 큰 그 세법 개정이 있었는데 그때 세법이 개정됨으로써 과거로 돌아가서 이 손실액을 과거의 이익으로부터 차감할 수 있는 결국 그 과거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그 피리어드를 5년으로 연장해주고 이와 같은 오바마 행정부의 세법 개정에 가장 큰 수혜자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도 기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즈니스 익스펜스. 이건 뭐 굉장히 전형적인 이슈일 텐데요.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치성 개인 비용을 뭐 당연히 많이 썼는데 그런 것들을 다 비즈니스 익스펜스로 처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7만 불의 헤어 디자이너죠. 머리 손질하는데 드는 비용, 또 뭐 10만 불의 뭐 헤어 앤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개인의 지출이지 사업과는 상관없는 지출인데도 불구하고 디덕션을 공제하는 데 썼다라는 건데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거다라고 보이는 게 IRS 또는 세법에서 얘기하는 것이 금액의 과소로 인해 이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컨대 보여주는 게 중요한 그런 비즈니스가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영화 배우들이 어떤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해서 지출을 하는 것과
일반 사무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지출을 같은 선상에서 놓을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정말 퍼스널 브랜딩이 그 비즈니스 주된 아이템이라고 봤을 때 금액이 높다라고 해서 디덕션을 불인한다 이건 아니겠죠. 그러나 뭐 자세한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세븐 스프링스라고 하는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에 대한 건데 저택이라고 하네요. 뉴욕에 있는데 이게 가족들이 뭐 말하자면 별장 또는 뭐 리트리트 하는 휴식하는 그런 공간으로 써왔는데 이럴 경우에는 개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한데 이걸 투자 자산으로 간주해서 여기 들어가는 관리비라던가 이런 프로퍼티 텍스 같은 것들을 2.2 밀리언을 프로퍼티 텍스로 공제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기사에는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후에 이 정부 뉴욕의 이 문화재 제가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는데 담당하는 그런 곳과 분쟁이 있어서 말하자면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지역에 있는 고저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걸 처리했냐? charitable contribution, 그러니까 자선단체 도네이션한 그런 형태로 해서 또 추가의 그 디덕션을 받는데 활용했다라고 하네요. 굉장히 보면서 이렇게 또 활용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좀 세법상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이게 도덕적으로 맞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더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컨설팅 피를 얘기하는데 정체불명의 컨설팅 피를 매 프로젝트마다 거의 20%씩 지출하는 그런 형태로 디덕션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어떤 프로젝트, 부동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20%를 했는데 그 중에는 또 딸, 이반카 트럼프죠. 이반카 트럼프에게도 그만큼의 컨설팅 피를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지급한 컨설팅 피에 대해서는 정체불명이고 이게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해외에서 빼돌려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가족에게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따지고 보면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썼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반카 트럼프가 이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의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으로서 이미 월급을 받는데 추가의 이 컨설팅 피를 받는 것 자체가 소득세법을 위반하고 또 횡령의 그런 그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성공한 비즈니스맨이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Many of his highest profile business가 돈을 잃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성공적인 트럼프의 비즈니스는 그의 퍼스널 브랜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쭉쭉 가면 아마 이 부분부터가 큰 문제로서 또한 뉴욕타임스가 얘기하는 건데요. 계속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프렌티스를 통한 비즈니스는 잘 됐고요. 그 비즈니스를 통해 나오는 캐시플로우를 손실을 보는 그 비즈니스에 손실을 막는 데 계속 쓰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다라는 거고요. 또 처음에 프레지던트 그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의 브랜드, 트럼프 대통령의 브랜드를 resuscitate, 그러니까 더 재생하는데, 다시 살리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인데요. 프레지던시, 그러니까 대통령직이 그의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대표적인 거는 뭐 마랄라고라고 하는 유명한 그 플로리다의 멤버십 클럽이 있는데 그 클럽을 본인 소유의 클럽인데 여러 가지 그 대통령 행사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국내외적인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여러 파트너들이 해외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파트너들이 지금 미국과 어떤 예를 들어 여기서 얘기 나오는 게 터키를 예를 드는데요. 터키의 어떤 협상, 국가 대 국가의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사람이 그 사람 공무원도 아닌데 협상 대표단의 한 명으로서 계속해서 전면에 드러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다라고 하고요. 특히 그 당시에 그 터키의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맺은 계약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센스 피를 그 터키 프로젝트로부터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비슷한 케이스가 필리핀의 어떤 프로젝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이와 같은 재정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또한 거의 1억 불에 달하는 채무가 조만간 이 만기가 다가오는 이런 상황이고, IRS와의 분쟁, 앞서 말씀드렸던 그 7,300만 불의 IRS와의 분쟁도 지금 현재 안 끝난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실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겠느냐, 여전히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마도 첫째, 절세를 위한 노력과 활동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이와 같은 그간의 활동의 합법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대통령직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남용할 여지가 없을지, 또 마지막으로 골치 아픈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해 충돌의 문제가 없을지, 이런 면에서 뉴욕타임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세법을 해석하고 이와 같은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쉽지 않은 사안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물며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잠재적인 이해 충돌과 맞물려서 이 사안을 평가해야 한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가짜 뉴스이고 가당치도 않은 내용이라고 하고 있고, 뉴욕타임즈는 자신들이 만만하게 준비한 게 아니고 앞으로 남은 한 달여 대선 기간 동안 이와 관련해서 후속 기사들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내보내겠다고 예고한 상황인데요.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믿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